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최성준이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이 워크숍에 대해서 들은 거는 계속 들어왔었는데 2017년 생겼을 때부터 항상 와보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 왔다 보니까 이 워크숍의 성격을 좀 잘 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분들 발표는 수식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제 슬라이드는 딱 수식이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다 동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세션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 사종 로봇의 모션 리타겟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션 리타겟팅이라고 불리우는 연구는 이런 어떤 소스 모션, 그래서 뭐 오캡으로 얻을 수도 있고 동영상에서 얻을 수도 있는 걸 바탕으로 이런 로봇들로 옮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런 모션 리타겟팅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몰팔러지, 다른 형태라든가 크기나 나프를 고려하는 것만 아니라 다이나믹 피지빌리티를 위해서 시간도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템포럴 모션 리타겟팅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사종 로봇을 위한 모션 리타겟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제로 그 얻어진 폴리시를 실제 로봇에 디플로이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구는 저희 학생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디테일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플을 어떻게 했는지. 저기 있는 저 까만색 후드를 입고 있는 윤태림 학생이 대답을 해줄 거여서 네, 다 저 친구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저희 연구 진행하고 있는 뭐 비전 랭귀지 모델이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하고 있는 연구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버뷰는 일단 컨텐츠는 다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영상들 아마 사족하신 분은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멀 파크로가 사실 엄청난 결과를 보였었죠. 사실 이 영상이 저도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연구들은 결국은 저런 굉장히 무겁고 큰 로봇들 혹은 어떤 사종 로봇이 이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어떤 로코모션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로코모션이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power moving from place to place.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 이동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 험지가 있으면 험지를 극복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강아지를 생각을 해보면 강아지의 행동은 움직이는 데 있지 않죠. 그래서 beyond locomotion을 했지만 어떤 행동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뭐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바디랭귀지도 우리가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바디랭귀지를 결국은 우리가 뭐 기존에 있던 MPC 호버링 컨트롤로 풀게 되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모션 리타겟팅이라고 불리는 어떤 소스 모션이 존재할 때 그걸 바탕으로 로봇의 모션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했던 건 이런 건데 어떤 동영상에서부터 어떤 애니멀에 대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준비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걔를 어떻게든 뚝딱뚝딱 해서 시뮬레이터 속에 있는 타겟 하드웨어에 집어넣고 실제 로봇까지 디플로이하는 연구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의 시퀀스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소스 모션이 있고요. 소스 모션은 모션 캡처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동영상에서부터 포스트 에스티메이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스 모션이 다리고 있는 다리의 길이나 아니면 뭐 척추의 길이를 내가 다루고자 하는 뭐 고원이나 에일리온과 같은 다른 로봇 타겟의 길이에 맞춰줘야겠죠. 자, 그렇게 맞추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모션이 나오거나 바닥을 뚫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풋 페네트레이션이나 풋 슬라이딩을 막아줘야 되고 그걸 막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로봇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추럴 프리퀀시, 다이내믹 프로퍼티의 차이 때문에 이 로봇의 모션이 실제로 동작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소스 모션이 주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레스 모션이라고 해서 루트 모션이 보통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이스 모션을 알기 위해서는 카메라 렌즈의 인트린직과 익스트린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캡 데이터에서의 카메라 익스트린직을 모르니까 사실은 이제 베이스레스 모션이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컨택을 디텍션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컨택 디텍션이 되면 컨택이 됐을 때 다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컨디션을 풀고 베이스 모션 리컨스트럭션 할 수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호버링 모션을 만들고 그리고 툭딱툭딱 해서 디플로이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이셜 모션 리타겟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모션에서부터 다른 모션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길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리의 길이만 늘려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풋 슬라이딩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풀 페네트레이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션 리타겟팅 문제를 풀 때 특히나 모캡 데이터로부터 타겟 하드로 넘어갔을 때 이 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고려가 안 돼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최적화를 열심히 써서 경로 최적화든 최적화를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를 풀게 되고 이
이런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컨텍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우리가 사실 MPC 같은 보행기를 만들 때도 컨텍 스케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어떤 PDRSD가 있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모션 캡처에서 나오는 임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컨텍을 프리스케줄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컨텍 에스티메이션 하는 부분이 휴리스틱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의 손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 연구 자체는 저희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컨텍이 잘 줄었다고 가정했을 때 풋 페네트레이션과 풋 슬라이딩을 막는 홀바디 모션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인터널 폴스는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텍스트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트랙트리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컨텍스트 스케줄이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일한 슬라이드인데 결국 최적화를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뭘 풀었냐면 우리 오리지널 모션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네, 컨텍 프리저베이션이나 풋 슬라이딩을 막겠다라는 최적화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게 됩니다. 물론 이 문제 자체가 이제 리니어하지 않고 컴플렉스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를 푸는 과정에서 키라메리스가 들어가고 알다시피 키라메리스 컴플렉스하지 않아서 일단 누메리컬 솔버를 열심히 풀게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코비안 열심히 구해서 누메리컬 솔버로 이제 교육 포지션들을 시퀀스를 최적화를 시키게 되게 됩니다. 네, 역시나 디테일은 저 뒤에 있는 학생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베이스 모션이 있을 때, 베이스레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몸통이 없는 모션이 있을 때 컨텍 스케줄을 알게 되면 풋 슬라이딩이나 풋 페네트레이션이 나지 않는 어떤 리컨스트럭트 모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까 딥미밍 얘기 나왔지만 그런 제이슨 팽이 딥미밍을 만든 이후에 뭐 AMP, Adversarial Motion Prior, 그리고 Adversarial Motion Prior for Quadruped Robots, 혹은 뭐 이종 로봇, 요즘에는 뭐 HO에다가 R을 많이 쓰죠. 캐시도 많이 쓰고, 사실 그런 식의 R을 기반 법론들이 이런 스페이셜 모션 인터랙트, 즉 각 스페이스에서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 R을 푸는 연구를 되게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로봇들에 대해서 고원과 에일리언고에 대해서 실험도 진행을 했고 네, 뭐 마운팅 모션과 트란 모션에 대해서도 베이스 모션 리컨스트럭션이 잘 된다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동영상이 있을 때 모션 캡처 데이터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얻어지는 두 고양이의 모션도 로봇으로 잘 넘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많은 연구들이 하는 데서 끝나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관심이 있었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즉, 다이나믹컬리 피지컬 모션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굉장히 잘 설명하는 그림이 바로 이거입니다. 자, 두 개의 강아지가 다 걸어가고 있고 우리의 베이스 COM을 생각해 봤을 때 COM의 궤적은 사실 비슷하죠. 근데 봤을 때 다리의 게이징 프리퀀시가 다르죠. 왜 그럴까요? 뭐 당연히 뭐 에너지가 있을 거고 뭐 내추럴 프리퀀시 얘기도 있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션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길이가 작아지면 그게 스케일 루트에 인버스하게 비례해서 게이징 프리퀀시가 바뀌는 걸 사실 계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지는 시간 같은 걸 계산해 보면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아지가 걷는 모션을 작은 강아지가 걷는 모션을 B1이나 B2와 같이 큰 쿼드러패드에 옮긴다고 했을 때 게이트 프리퀀시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스페이셜하게만 바꿔서 그대로 느리거나 줄이게 되면 로봇이 키네마티컬리 인피지블 할 수 있지만 다이나믹컬리 인피지블 모션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 이 템포럴 옵티미제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게 되고 커스트 펑션부터 정의를 해야겠죠. 사실은 서치 스페이스는 되게 간단해요. 왜냐하면 서치 스페이스는 이 시간을 얼마큼 늘리느냐 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ST 옵티미제이션을 불러요. 우리가 시간 인풋이 t고 아웃풋이 페이스가 나올 때 이 커브를 바꾸면 이 시간을 바꿀 수가 있고 사실은 저희가 UR에 데이션 교수님 연구실에 같이 했던 논문들이 바로 그 ST 옵티미제이션이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라이즈는 쉬운데 뭐를 기준으로 할까? 커스트 펑션을 어떻게 하고 옵티미제이션 어떻게 할까가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큰 개와 작은 개가 이런 다른 게이트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해봐야 된다. 즉 어떤 다른 모션이 나오면 그 모션의 타이밍을 바꾸고 바꾼 타이밍을 돌려보자. 근데 리얼 로봇 돌려보면 안 되니까 시뮬레이션 돌려보자. 근데 이걸 돌릴 때마다 아래를 갖고 돌리면 아래 학습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PC를 쓰게 됩니다. 특히 저희가 썼던 MPC는 이제 무주코 MPC라고 해서 무주코가 가지고 있는 forward dynamics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MPC 아까도 얘기했을 때 simplified dynamics를 가지고 COM을 먼저 풀고 whole 컨트롤 전체 모션 리컨스트럭션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MPC 자체가 일종의 forward simulator가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forward dynamics에서 나오는 자코비안과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아예 기술을 풀자라는 게 이제 무주코 MPC고요. 그래서 무주코 MPC를 돌리는 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템포럴 파라미터를 샘플링을 하고 샘플링 템포럴 파라미터를 돌려보고 그걸 바탕으로 뭐 일종의
서로게이트 펑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를 에스티메이션하고 그걸 바탕으로 나의 커스트 펑션을 업데이트하고 즉 이런 베이선 옵티미제이션을 바탕으로 MPC 인더 루프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열심히 반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특정 부분의 시간을 얼마큼 줄일지, 늘릴지를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포럴 디포메이션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파라는 게 이제 1이면 그대로 모션이 나오는 거고 알파가 줄어들면은 모션이 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과 초록색의 차이가 MPC와 내 타겟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 줄을수록 나의 오리지널 모션을 잘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고요. 네, 점점 알파가 줄어들수록 그렇게 잘 내려갈 수 있고 이 정도가 사실은 이 로봇에 가장 맞는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모션을 일단 시뮬레이터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고요. 그렇게 검증된 모션을 실제 로봇의 아래를 이용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사실 스페이셜 템포럴 모션 리타겟팅 얘기는 거의 다 끝났고 그 뒤에 이제 심토리얼 트랜스퍼를 하죠. 그래서 앞에 박재민 씨 연구실에서도 이쪽에 대한 심토리얼 트랜스퍼를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심토리얼 트랜스퍼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엄청 새로운 걸 없는 게 이전에 그 MIT에서 워크 디스 웨이즈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워크 디스 웨이즈가 어떤 게이트 프리퀀시의 파라미터를 넣으면은 고원이 엄청나게 잘 걷는 거를 실제로 로봇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국은 아래를 바탕으로 뭐 딥미믹스럽게 로봇을 트랜스퍼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소스 모션이 있을 때 시뮬레이션을 이어오도록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도메인 랜더미제이션이 되게 중요하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아마 모터 딜레이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모터 딜레이가 중요하다는 거는 워크 디스 웨이즈에서도 나왔던 거고요. 사실 그 외의 파라미터들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시뮬레이터에서 얻어진 어떤 폴리시를 프리트레이닝 시켜놓고 그거에 대한 레지듀얼을 학습하는 RL 에이전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PD 컨트롤러가 들어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심토리얼을 학습한 폴리시가 리얼에 디플로이하면 어느 정도 잘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 번에 잘 되진 않죠. 하지만 이제 열심히 로봇을 돌다 보면 예를 들면 뭐 로봇이 너무 끌린다 싶으면 바닥에 프릭션을 좀 바꾸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고서 열심히 옵티미즈를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모션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교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딥미믹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딥미믹 같은 경우는 어떤 레퍼런스 모션이 어떻게든 주었다 가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트래킹 퍼포먼스를 아래를 리오들 펑션을 놓고 돌리는 거고요. AMP 같은 경우는 딥미믹과 굉장히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페이스 레벨이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어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션을 피리어딕하게 따라가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이슨 팽이 딥미믹을 내고 그 다음에 아마 AMP가 나왔을 텐데 사실은 이런 보행 같은 데는 AMP가 조금 더 적합한 알고리즘이긴 합니다. 옵트미믹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옵티미제이션을 돌리고 즉 트랙트 옵티미제이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로봇의 다이내믹스에 조금 더 적합한 궤적을 얻고 그 다음에 딥미믹을 돌리는 알고리즘으로 저희 거와 상당히 비슷한데 템포럴 옵티미제이션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잘 되게 되고 RS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논문에서는 조금 더 많이 실험했지만 여기서는 동영상을 모션 세 가지에 대해서 트라모션에서 돌려봤고요.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는 A1, 9원, 그 A1, 9 세 개 로봇에 실험을 했고 실제 로봇 실험은 9원과 A1, 9로 실험을 했습니다. 합턴 같은 게 사실 중요한 모션입니다. 왜냐하면 합턴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플라이 페이스는 저희가 어떻게 토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부스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템포 옵티미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실제로 어떤 점프를 했을 때 어떤 높이에 해당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맞춤으로써 올바른 어떤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돼서 이 합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알고리즘들이 잘 안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저희 방법론은 어쨌든 이런 다른 로봇들에 대해서 잘 되게 되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는 저희 학생들의 엄청나게 많은 노가다와 튜닝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잘 되게 됩니다. 네, 사이드 스택 같은 거 중요한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COP가 저 발을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런 올바른 속도를 바탕으로 이제 넘어지지 않는 속도를 계산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사이드 스택 같은 모션도 실제로 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모션 중에 하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다 실제 하드웨어 실험도 좀 했고요. 당연히 하드웨어 실험이 진짜 어려운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코업을 하고 있는 곳이 그 ETH의 셀리아코러스 연구실에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 있는 그 강동호 박사과정 연구원이 이런 하드웨어 실험을 되게 많이 도와줬고요. 이런 보이는 모든 이쁜 영상들은 다 스위스가 백그라운드입니다. 네, 서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쥐리라는 거 굉장히 이쁜 영상이고요.
저희도 사실 이 영상이 처음 받았을 때 감탄했어요. 너무 잘 찍힌다. 그래서 확실히 거기에 그래픽스 하는 연구실이어서 셀리안이 원래 그래픽스 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연구실이라 그런지 너무 이 구도라든가 잘 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참 요즘 대학원생들 할 게 참 많다. 연구도 잘해야 되지만 프로젝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영상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발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할 게 되게 많다. 교수 되게 빨리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이드스텝에 대해서 좀 하고요. 아까 보지만 사이드스텝에 저 엘리언교가 다리가 길어서 보면 약간 넘어지랑 말라 하는 모션들이 있거든요. 즉 저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빨리 움직였을 때는 수요피로 좀 밖으로 빠져나가서 넘어지기 쉬운 모션이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 템플 옵티미제이션이 중요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실험도 했는데 저희 게임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로봇 실험은 저는 이렇게 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결국 자기 하드웨어에 맞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라 잘 됐다를 보여주는 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먼저 준비했던 건데 제가 좀 빨리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이거는 사실 얼마 전에 시작했던 연구이고 원래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제 뭐 비전 랭귀지 모델과 라지 랭귀지 모델 연구들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조금만 시간이 좀 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결론 그 결과가 나왔던 논문들까지 해서 한 4개 정도 논문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Human Centered Robotics라고 적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 연구들은 뭐냐면 이거 혹시 아시나요 이거? 이게 뭐냐면 저 애가 그 로봇한테 하이 로봇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로봇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저 쓰레기통 위에다가 이상한 펜 같은 게 2개 있는 건데 저렇게 로봇이랑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바라는 어떤 로봇은 이런 사람 옆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로봇을 되게 하고 싶어 하고요. 반려 로봇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싶어 하고 지금도 하고 싶은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 딸내미가 이제 2살 2돌이 좀 넘었는데 저가 얘보다 조금 이제 컸죠. 그래서 애가 커진 말에 따라서 더 뭔가 이 애가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많은 매니플레이션과 로코모션 연구는 사람이 옆에 없죠. 그죠? 사람을 일종의 디스터번스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역할만 했지 사람이 뭔가 의미 있는 걸 하진 않잖아요. 저희는 어쨌든 사람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연구를 좀 진행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LLM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사람이 물 가져와. 예를 들면 커피 사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커피를 사라고 했을 때 커피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고 라떼일 수도 있죠. 즉 우리가 랭귀지 베이스 커맨드를 내렸을 때 그 말 속에 숨어있는 uncertainty나 ambiguity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로봇이 알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준 커맨드가 내 입장에서 ambiguous나 uncertainty를 하면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겠죠. 그럼 uncertainty estimate를 LLM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크게 보면 이 커맨드 자체가 내가 할 수 있지만 이 커맨드 ambiguity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인데 나한테 하늘을 날아가와 같이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infeasible 한 것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만들었던 알고리즘을 GPT와 같은 어떤 API 기반 API를 콜링해서 대화를 하는 어떤 채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uncertainty 계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은 굉장히 간단한데 어떤 씬이 주어지고 이 씬에 대해서 오픈부킹 디텍션으로 프롬프트를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 씬에 대해서 로봇한테 특정 명령을 내립니다. 자, 졸려 보여. 그럼 사실은 졸려 보인다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LLM이 뭔가 답을 내리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LLM은 내가 못한다는 말을 먼저 하기보다 hallucination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확인했던 거는 이런 프롬프트를 셔플링을 하거나 사람들의 말의 순서를 바꿔서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콜링할 때마다 uncertain하면 uncertain할수록 LLM의 결과에 consistency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 대답을 여러 번 얻은 다음에 그 대답에서 얻어지는 랭귀지 사이의 discrepancy를 계산해서 그걸 바탕으로 uncertainty estimation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uncertainty가 높다고 나오게 되면 LLM한테 네가 지금 uncertain한 상황인데 무슨 질문을 해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그냥 프롬프트를 주면 그때는 이거를 리solve하기 위한 퀘스천 제너레이션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설득고를 보면 이런 식의 오브젝트와 사람들을 주게 되고 give a person wearing a green shirt a monster can 그러면 몬스터 캔을 집어서 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ambiguity도 없죠. 이건 그냥 잘 되게 되는데 uncertainty 0.0이 나오고 ambiguous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he looks sleepy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졸려 보이는 사람들 주라 그러는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몬스터키는 주라는 커맨드가 나오기는 하는데 uncertainty가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specify which you'd like to pick and which person you'd like to give it to. 뭘 집어서 누구한테 줄 거야를 물어보게 되고 사람이 그거에 대한 어떤 리solve를 해주면 uncertainty가 낮아지고 최종적으로 리solve를 한번 더 해주면 스타벅스를 뭐 그레이시를 수 있는 사람한테 줘라는 커맨드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런 식의 어떤 인터페이스로서의 LLM을 위해서 uncertainty를 계산하는 연구를 좀 진행했고요. 어떤 걸 집어라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2명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구한테 줄 때. 즉 여기서 검은 옷을 입은 사부한테 코카콜라를 줘보려면 specify the position of the person wearing a black shirt.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야? 를 물어보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she's on the left.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줘. 라는 커맨드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로봇 매니플레이션은 어떤 룰 베이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어 모델 기반도 있고 할 수 없는 걸 말하면 네, throw the Coca-Cola can 던져버려 그러면 이건 위험할 수 있는데 안 할 거야 라는 것도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당연히 실험은 이것만 한 건 아니고 이런 거를 이제 이밸루에이션 하신 데이터셋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기존에 있는 uncertainty estimation 방법을 비교도 좀 해보고 이것저것 좀 했던 부분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랄에 작년에 업데이트돼서 아마 이번 이크라 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스파츠라고 해서 이것도 이번 이크라에 발표할 연구인데 약간 LLM을 쓰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LLM은 대화를 잘해요. 근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컵을 여기 놓으면 넘어질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시뮬레이터는 이런 거 잘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시뮬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physical forward dynamic simulation 성능과 LLM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abstract한 레벨의 reasoning performance를 섞어보자. 그럼 그거를 보일 수 있는 예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 LLM과 즉 Language and Physics Awareness of LLM Simulator를 어디에 쓰냐면 텔레오퍼레이션 써보죠. 지금 우리가 텔레오퍼레이션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모든 커맨드를 다 주는 게 아니라 로봇이 LLM과 시뮬레이터를 둘 다 이용해서 유의미한 어떤 캔디데이트를 주고 그걸 고르는 식으로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해보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른 것은 로비유가 되는데요. 일단은 시뮬레이터를 써야 되는데 저희는 리얼월드에서 들어갈 거라서 리얼월드를 시뮬레이터로 바꾸는 리얼 투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시뮬레이션에 들어가고 그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물체를 놓을 거니까 스테빌리티 베리피케이션이라 그래서 물체를 여기 놨을 때 안전한지 안 한지 체크하는 걸 시뮬레이터에 돌아가고 리스타티컬 리즈닝이라는 아래쪽 패스는 LLM이 이 영역이 뭔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바탕으로 캔디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 투심은 아까 에이프로텍을 바탕으로 실제 환경에 있는 물체들을 이제 시뮬레이터 저희는 무주포를 썼고요. 무주포에 넣는 걸 진행을 했었었고 스테이블 베리피케이션은 이제 시뮬레이터에 놓아본 다음에 약간의 퍼터베이션을 베이스 포즈에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모션 포즈가 많이 안 움직이면 여기는 놨을 때 안전한 지역이야. 그렇지 않은 데는 위험한 데야. 그래서 좀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리셉티컬 리즈닝이라는 거는 지금 밑에 가려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물체를 놓는다 그랬을 때 같은 색깔별로 놓을 수도 있고 과자는 과자끼리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뭐 카테고리로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LLM이 좀 알려주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leadless objects, 뚜껑이 없는 데다가 놔. 아니면은 뭐 Pringles next to similar shaped objects, Pringles를 비슷한 모양인데 놔. 이런 식으로 모양이랑 어떤 카테고리를 스페시파이 해주면 그거에 맞는 위치를 LLM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이 스테빌리티 베리피케이션과 리셉티컬 리즈닝, LLM을 통한 걸 합치게 되면 이런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할 수 있는 UI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었습니다. 잘 넣게 된다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면은 뭐 코카콜라 바나나 케이스볼이 있다는 거는 이제 오픈부킷 대신 알 수가 있고요. 네, 프링글스를 비슷한 칼라 오브젝트에 놔 그러면 애플을 그럼 코카콜라 옆에 놓게 되고요. 코카콜라가 빨갛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GPT-4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양이나 그러면 테니스볼 옆에 놓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LLM이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간단한 예제긴 하지만 어쨌든 이 LLM이 가지고 있는 성능이랑 이런 시뮬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 리즈닝을 잘 섞었다는 데서 좀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실험도 되게 여러 가지를 했었고요, 저 학생들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왼쪽은 시뮬레이터 그걸 좀 리얼월드에서 리얼 투 심들을 실험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설명할 건 마스크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디즈니 있을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게 바로 이런 모션을 만드는 일을 진행했었고요. 이런 모션을 만드는 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제가 만들기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런 로봇들의 모델도 받아다가 모션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히어로 모션이라고 그래서 그냥 5분 정도 되는 모션은 계속 오픈룩으로 플레이백이 됩니다. 근데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우리는 사실 이런 엔터테인먼트 로보틱스를 좀 하고 싶은데 그냥 보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 대화를 좀 하고 뭐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구가 제가 디즈니 있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했던 아이러스 노몬이었는데 이런 그 무섭게 생긴 얼굴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고 저 친구가 이제 매튜 펜이라고 1대자 그 친구였는데 물론 이제 얼굴이 무섭게 생겼지만 저희가 이제 스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IP 인터랙션 프로퍼티 문제 때문에 스킨을 못 붙였었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실제 동영상에 찍을 때는 이렇게 얼굴만 나갔는데 이걸 하면서 되게 재밌었었어요. 아무런 자유도가 없는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얼굴 정도 보고 소리하고 눈 정도 깜빡여 주는데 얘만 가지고도 인터랙티브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걸 내가 휴머노이드로 확장해보자. 근데 그냥 인터랙션 하면 재미없으니까 페르소나를 좀 넣어보자. 즉 얘가 내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고 사람한테 협조적일 수도 있고 비협조적일 수도 있고 그런 페르소나를 어떻게 쉽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해보죠. 그래서 먼저 저에게 필요한 거는 로봇의 모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션 만드는 거는 저 연구실에 모션 리타이팅 연구를 되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석만 한 게 아니라 원래 휴머노이드 형태의 모션 리타이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모션은 저희 학생들이 다 핸드폰으로 자기 영상을 찍어서 모션 리타이팅 파이프라인 타워스 다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이 다가오거나 멀리 있거나 보고 있거나 안 보고 있거나 이런 observation 스페이스를 내 로봇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액션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매핑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파이널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파이널 스테이션을 돌리게 되면 되겠죠. 즉 내가 어떤 observation일 때 어떤 행동을 고르면 되는데 이 고르는 거를 GPT-5 하라는 거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자 너는 내성적인 에이전트야. 사람이 다가오면 너 무슨 행동을 해? 를 물어봐서 그걸 바탕으로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와 observation 스페이스에 대해서 돌리게 되면 파이널 스테이션을 프리베이킹 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프리베이킹 한 걸 바탕으로 이런 전체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네, 물론 시뮬레이터에서도 이런 introverted, cooperative 이런 두 개의 축을 바탕으로 모션을 만들 수 있고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좀 해보시는 게 뭐냐면 어떤 캐릭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앞에서 봤던 introvert와 extroverted는 LLM이 알고 있는데 이런 캐릭터는 사실 모르죠. 근데 이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위키피디아에서 긁은 다음에 요약을 해서 GPT에 프롬프트를 알려주면 요즘에 많이 쓰는 RAG가 되는 거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을 이용해서 똑같은 페르소나에 대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고 제가 항상 보는 예인데 사람이 다가오면 엠버랑 웨이드는 둘 다 좋아하는데 근데 떠났을 때는 웨이드는 우는 게 나오고 엠버는 화가 나죠. 각각의 캐릭터에 맞춰서 액션이 나온 걸 알 수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네이버 랩스 그 네이버 1784 본부 2층에서 실제 시스템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되게 많은 일들이 들어갔었어요. 왜냐면 리얼타임 시스템을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다 합치면 이런 데모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유저 스터디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포크, 카워드 라이언, 스크루지, 미니언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고요. 보면은 저 카워드 라이언 같은 경우는 그 위저드 마법,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겁쟁이 사자인데 계속 울고 있게 되고요. 스포크는 울지도 않아요. 계속 있고 미니언은 항상 행복하고 스크루지는 항상 화나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어느 정도 예측 가는 게 나오고 제가 실험을 어떤 걸 했었냐면 자 너가 인터랙트한 에이전트가 어떤 페르소나인 것 같아? 를 맞추는 클래시피케이션 사람한테 포를 해가지고 뭐 나쁘지 않게 성능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이걸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썼던 것들은 사실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과 시뮬레이터를 열심히 섞어서 뭔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비전 랭귀지가 나온 거예요. GPT-4V가 나오고 GPT-4V를 써보니까 이미지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미지를 딱 놓고 자 이 시를 설명하세요 그러면 뭐 졸려 보이는 대학원생들이 뭐 재미없는 표정을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런 성능들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해보자 하는 거죠. 방법론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뭘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프리퍼런스를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뭘 하려고 했었냐면 사람이 어떤 조작하는 거를 계속 보고 매니플레이션, 테이블탑 매니플레이션을 보고 그 이미지들의 시퀀스가 있을 때 그 시퀀스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런 조작을 했는지를 이미지를 바탕으로 알아보자. 프리퍼런스 에스티메이션을 해보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오브젝트를
어떤 색깔별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뭐 위치별로 구분하는지 종류별로 구분하는지 이런 어떤 프리퍼런스 리저닝 타스크를 raw 이미지 시퀀스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비주얼 프리퍼런스 인퍼런스 문제를 새롭게 제안을 했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했던 방법론은 뭐냐면 어떤 거였냐면 보면 설명을 드리면 체인 오브 비주얼 레지듀얼스라고 해서 이미지의 시퀀스를 그냥 다 때려박고 자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아? 라고 그러면 잘 설명을 못하는데 이미지를 각각 두 개의 컨세큐티브한 페어로 놓고 자 무엇이 바뀌었는지 설명해봐. 저희가 그걸 비주얼 레지듀얼로 표현하고요. 그 비주얼 레지듀얼들과 이미지를 같이 어펜드해서 GPT-4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잘 비주얼 프리퍼런스 인퍼런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COVR, 체인 오브 비주얼 레지듀얼스라는 걸 만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색깔별로 구분했는지 카테고리별로 구분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코너에 놓는 걸 좋아하는지 일렬로 세우는 걸 좋아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간단한 이런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는 UI를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나면 왜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를 GPT-4B가 예측할 수 있게 했었죠. 이런 프리퍼런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결국은 각각의 로봇을 개인화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좀 빨리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당연히 연구는 다 저희 학생들이 한 거라 저희 학생들에게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항상 저희 연구실 다른 로봇들도 만들고 있으니까 혹시나 기회가 되면 내년에도 이런 로봇들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